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는 30대 초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2년을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사람들은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시기와 조건에 맞아서 하는 거라는 얘기를 흔히들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건 맞춰서 하는 결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돈이라는 건 일정 수준만 넘어서면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해도 그게 꼭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결혼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진정한 사랑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고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또 상대가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거라는 자만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 대가로 저는 사랑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상대방이 돈 때문에 저를 버리고 또 돈 때문에 다시 저와 만나려는 기막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제가 느끼게 되었던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과도 공유하고 싶어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남자친구와 만나게 된 건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2년 전 저는 오랜만에 내한을 해외 가수의 공연을 보러 부산에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간 김에 모처럼 관광도 하고 와야겠다 싶어서 열심히 계획을 세웠었죠. 흔히들 혼공족이라고 하죠. 저는 혼자 공연을 잘 보러 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혼자 하지 못하는 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혼밥이었어요. 혼자 공연은 보는데 혼자 밥은 못 먹는다니. 제가 들어도 조금 이상하기는 하네요. 보통 생각할 때 혼밥의 난이도가 훨씬 낮아 보이니까요. 이상하기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 혼자서 밥 먹는 걸 못해서 아예 굶거나 차라리 집에 들어가서 먹고 다시 나오는 걸 선택하고는 했죠. 어쨌거나 저는 공연에 앞서 이 중차대한 밥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부산이 또 먹거리로 유명한 도시잖아요. 호텔에 처박혀서 사흘 내내 뷔페만 먹을 수는 없었어요. 거기다 저는 너무나 가고 싶었던 맛집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배달이라도 했다면, 아니 포장이라도 했다면 가지고 가서 숙소에서 먹었을 텐데 배달도 포장도 하지 않는 데다 당일 소량 생산하는 음식만큼만 딱 팔고 그 이후 재료가 소진되면 어느 시간이 되든 문을 닫는 맛집이었습니다. 무슨 음식이냐고요? 그건 바로 돈가스 가게였어요. 아니, 무슨 돈가스 집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찾아서 가느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돈가스의 진심이었습니다. 아무튼 짐을 내려놓고 저는 곧장 그 식당으로 택시를 타고 달려갔어요. 식당 앞에는 이미 웨이팅하는 줄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요. 저는 쭈뼛거리며 예약 대기 명단을 받는 직원에게 향했습니다. 제 인생의 첫 혼밥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유난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눈치를 살피는 저를 알아챘는지 직원이 자리가 부족하면 합석할 수도 있는데 괜찮겠냐며 묻더라고요. 저는 너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빌었고요.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나 보네요. 여행 오신 거예요? 아, 네. 사실 내한 공연 보러 왔어요. 어, 저도 그거 보러 온 건데 신기하네요. 그리고 저의 바람대로 곧 합석을 하게 되었고 제 테이블에 앉게 된 건 저처럼 혼자 온 또래 남자였습니다. 이쯤 되면 짐작하셨겠죠? 그 남자가 나중에 바로 저의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라더니 그 사람도 저처럼 서울에서 같은 공연을 보러 휴가를 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절친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기 말고도 도전하고 싶은 맛집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은 제가 꼼꼼하게 세운 관광 스케줄을 보더니 혀를 내둘렀습니다. 와, 무슨 계획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세웠어요? 제가 좀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너무 빡빡하게 일정을 짜서 서로 가보고 싶은 곳부터 먼저 들를까요? 저 빡빡한 일정 완전히 좋아합니다. 제가 어디든 따라다닐게요. 사실 저도 혼밥하기 싫었는데 여기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모르겠네요. 식당을 나오자마자 바로 남은 일정을 소화하러 떠난 저희는 새벽 2시가 넘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 서로의 숙소도 근처에 있어서 다음날 공연장까지도 같이 만나서 갔고요. 공연이 끝나고 다시 만난 건 말할 것도 없었죠.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다녀와서도 한동안 계속 생각이 날 만큼요. 그 와중에 그 사람에게서는 계속 연락이 왔어요. 다행히도 저와 비슷한 감정이었나 보더라고요. 저희는 서울로 돌아와 다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사귀고 있었어요. 저희는 다시 생각해도 그날 그 돈가스 집에 갔던 게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고는 했죠. 남자친구는 IT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쪽 업계가 의뢰 그렇듯이 야근은 꽤나 있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회사가 한창 사세 확장 중이었고 동종업계에 비해서도 월급을 많이 주는 편이라서 이직을 한 후에 상당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는 이직 없이 그 회사에서 쭉 계속 다닐 생각이야? 아마도? 별일 없으면 여기서 정년까지 계속 일하고 싶어. 마침 회사에서 최근에 싱가포르에 해외 지사도 열었거든. 자기만 좋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 결혼하고 나서 거기 지원해서 같이 나가봐도 되고. 자기 싱가포르에 여행 갔을 때 좋았다고 했잖아. 남자친구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로가 30대에 접어든 나이가 되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이든 아니든 결혼을 하는 미래까지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때는 정말 우리가 사귀었던 극초반이었으니 그냥 말버릇처럼 해본 소리였겠지만요. 아,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회사 이름이 뭐라고? 이쪽 업계에서 꽤 유명한데. 소민이 너는 다른 직종이라서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어디냐면. 하지만 저희의 기막힌 우연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사귀고 나서 2달쯤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일하고 있다는 회사가 바로 저희 아버지의 회사라는 사실을요. 우연도 어쩌면 이런 우연이 다 있을까요? 물론 이 사실은 남자친구도 아버지도 모르는 저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제가 이걸 숨긴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제일 큰 이유는 다름 아닌 남자친구에 대한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나 본인 회사의 사장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불편하겠어요? 어쩌면 눈치가 보일 수도 있을 테고요. 만약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저는 소름이 끼치도록 불편하다고 느꼈거든요.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내 직장 대표라니 악몽도 그런 악몽이 없었죠.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사람 일이란 게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예상보다 짧게 만나다 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굳이 말할 필요가 더더욱 없다고 생각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제 우려와 다르게 저희의 연애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다 잘 맞는다고는 할 수 없었죠. 남녀의 성별적인 차이를 제외하고도 저희는 30년을 넘게 각자의 인생을 살아왔으니 당연히 다른 부분이 많으리라고는 생각했었습니다. 다만 제 예상보다 다른 점이 더 많았던 게 뜻밖이기는 했지만요. 처음에는 서로의 다름을 발견하고 놀라고 또 그걸 납득하고 인정하게 되기까지 저희에게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딱 한 가지 부분만큼은 저희가 절대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서로의 소비 성향이었어요. 사실 저는 쓸데없는 소비를 지양하고 평소에 돈을 많이 아끼는 편이었습니다. 데이트비로 나가는 돈을 제외하면요. 저는 30이 넘도록 남들 다 든다는 그 흔한 명품백 하나 없었습니다. 명품을 사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맛집을 좋아했지만 외식을 거의 하지 않았고 자취를 하면서도 배달 음식은 거의 시켜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마트에서 장을 봐서 매일 요리를 하는 걸 좋아했어요. 사실 식비를 아끼는 것도 아끼는 거지만 배달 음식은 너무 간이 맵고 짜서 싱겁게 먹기를 좋아하는 제 입맛에서는 별로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자친구들에 비해서 옷도 거의 사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가능한 부분이기도 했어요.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화장품을 사야 할 일도 외출복을 사야 할 일도 딱히 없었거든요. 남들에 비해서 제가 무력이 많이 없는 편이기도 했고요. 가지고 싶은 것 자체도 잘 없었지만 있는 물건에 애착을 많이 두고 오래 쓰는 편이었어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을 꼽으라면 딱 한 가지, 제일 먼저 나올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의 지갑이었어요. 와, 소민아, 이 지갑 도대체 얼마나 쓴 거야? 글쎄, 못해도 8년은 된 것 같은데? 제 지갑을 제일 처음 봤을 때 남자친구의 얼굴에 떠오른 건 순수한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고 물건을 받아드느라 잠깐 지갑을 내려놓았을 때였죠. 남자친구가 냉큼 제 지갑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너무 놀라하길래 좀 웃기긴 했습니다. 제 지갑을 보는 친구들의 반응이 대부분 비슷했기 때문에 익숙한 일이었죠. 여기 가죽이 다 떨어졌어. 너무 낡았다. 새 지갑 하나 사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 아직 몇 년은 더 쓸 수 있어. 아주 가루가 될 때까지 쓰려고? 요즘 카드 한 장 들고 다녀서 사실 지갑 가지고 다니는 일도 별로 없어. 그래도 요즘 예쁜 지갑도 얼마나 많은데. 지갑의 사연을 소개하자면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께서 생전에 사주신 거였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 치매에 걸리셨었는데 요양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지갑을 사다 주셨죠. 잠깐 정신이 돌아왔을 때 기억한 손녀딸의 생일 기념으로요. 그러니 저한테는 얼마나 귀한 지갑이겠어요? 억만금을 주더라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소중한 물건이었죠. 나중에는 남자친구도 이 사연을 알게 되기는 했지만 그전까지는 지갑을 꺼낼 때마다 정말 신기하다는 눈으로 보더라고요. 뭐 다른 물건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옷도 신발도 오래 입고 오래 신은 편이었는데 제 애착 점퍼 중에는 12년이 넘은 것도 있었거든요. 우리 자기 또 이 옷 입고 왔네. 왜? 이 옷이 제일 편하단 말이야. 자기도 있잖아, 애착 잠옷. 내 애착 잠옷은 산지 3년밖에 안 됐거든. 비교하지 말아줄래? 12년이면 초중고 시절 내내 같은 교복을 입은 거랑 마찬가지 아니야? 와, 상상이 안 된다 정말. 에? 그 정도는 아니지. 이건 1년 중에 봄, 가을에만 겨우 몇 번 입는 옷인데 뭐가 됐든 평범하지 않거든? 안 되겠다. 오늘 우리 가을 점퍼 사러 가자.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을 보고 기겁을 한 적도 있었고 놀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보기 흉할 정도로 다 떨어진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물건도 옷도 아껴 쓰는 편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출 자체를 할 일이 거의 없어서 옷 상태가 엄청 좋았거든요. 오히려 2년밖에 안 지났다는 남자친구 옷이 더 낡아 보일 정도였죠. 옷을 험하게 입는 사람과의 차이랄까요? 어쨌거나 제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남자친구는 저와 정말 양극단에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상을 어찌나 좋아하는지 2년을 만났는데도 매주 데이트할 때마다 새로운 아이템이 보일 정도였어요. 제가 아직도 못 본 옷이 아마 옷장에 가득할 거예요. 핸드폰도 2년마다 꼬박꼬박 바꿔야 하는 사람이었고요. 저는 적당한 금액대의 핸드폰을 4년째 쓰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TV에도 광고가 나오는 신형을 바꿔댔어요. 거기다 얼마나 실증을 자주 내는지. 그렇게 사들인 옷이나 물건을 오래 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건은 몇 달쯤 쓰다 질리거나 안 쓴다고 방치하다 저에게 넘겨주기 일쑤였고 옷은 한 계절만 입어도 손이 안 간다며 중고로 팔아버리더라고요. 아마 사이즈가 맞아서 저에게 줄 수 있었으면 그 옷도 제 차지가 됐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만남을 지속할수록 남자친구와 제가 소비 패턴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그것도 심하게 맞지 않다는 생각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크게 고민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결혼하게 된다고 해도 각자 수입은 각자 관리할 생각이었거든요. 언젠가 가게 살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남자친구가 먼저 그러는 게 좋겠다고 말을 꺼내길래 저도 동의했고요. 아무리 소비를 많이 하더라도 공동생활비를 낼 정도로만 남는 돈이 있다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디까지나 저 역시도 돈을 벌고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정도로 쪼들리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생각이기도 했겠죠. 만약 저희 둘 다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었을 소비 패턴이었고요. 사실 저는 남자친구의 집안에도 관심이 없었고 남자친구의 경제력 자체에도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성실히 다닐 직장이 있고 빚도 없고 적당한 정도의 돈만 벌고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아마 남자친구도 저와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더라고요. 돌이켜보니 남자친구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직전에 유난히 저희 집안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셔? 어? 우리 아버지? 그냥 평범하게 직장 다니시는 회사원이지. 아니, 회사 다니시는 건 아는데 무슨 직종이냐고. 아, 자기랑 비슷해. IT 쪽 회사야. 진짜? IT 쪽 어디? 아,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곧 퇴직하실 것 같아. 엄마가 빨리 은퇴하고 편하게 여행이나 좀 다니자고 계속 말씀하셔서. 저는 얼른 남자친구의 말을 막으며 화제를 전환시켰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것 빼고는 사실 속인 건 없었어요. 몇 년 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회사를 넘기고 은퇴하실 계획인 것도 맞았고요. 자세하게 물어볼 때마다 조금 찔리기는 했는데 아직도 우리 아버지 정체에 대해서 말할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될 일이었고요. 다만 저는 그 기한을 하루라도 더 미루고 싶었죠. 하지만 그것 말고도 남자친구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지금 하신다는 가게는 관두시는 거야?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 아버지 퇴직하실 때 맞춰서 같이 놀러 다니려면. 그렇구나. 보통 부모님들 퇴직하면 서울 벗어나서 한적한 곳이나 시골에 가고 싶어 하시던데 그런 생각도 있으시대? 전원주택 이런 데 말이야. 혹시 지금 본가 말고 다른 집도 있어? 아니, 집은 한 채뿐이야. 개중에는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물어본다고? 싶은 질문들도 몇몇 있었어요. 하지만 또 막상 불편하다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긴가민가 한 것들. 그때는 대화하다가 별뜻 없이 물어본 질문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날 그 상황이 닥치기 전까지는 남자친구는 단 한 번도 저의 집안이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무슨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계속해서 질문을 해대더라고요. 저도 얼떨결에 대답을 해줬고요. 하지만 질문이라는 게 원래 쌍방이 주거니 받거니 해야 이어지는 거잖아요. 저도 질문을 했어야 본인도 자연스럽게 또 다음 질문을 이어나갈 텐데 저는 대답만 하고 남자친구에게 묻지를 않으니 조금 멈칫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묻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언제 은퇴하실 계획인지, 집이 몇 채가 있는지 저는 전혀 궁금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걸 남자친구는 대답을 하기 싫어서 묻지도 않는 거라고 오해한 것 같았지만요. 어쨌든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어요. 10월쯤에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바쁜 일이 끝나 조금 한가해지니까 그때부터 준비를 하자는 말을 몇 달 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자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된 거죠. 양가에 먼저 말씀드리는 것부터가 순서였죠. 저는 일단 저희 집에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은데 조만간 데리고 오겠다는 말부터 전달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건 알고 계셨지만 그 주제로는 대화를 피해왔던 저라서 부모님은 의아하면서도 기뻐하셨어요. 그렇게나 꽁꽁 숨겨놓더니 드디어 보여주는 거냐고 얼른 데려오라고 하시면서요. 일정을 맞춰보니 한동안 아버지가 해외 출장이 있으셔서 저희는 일단 남자친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남자친구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자기 이번 주에 생일이잖아. 응, 그렇지. 마지막으로 기회 줄게. 진짜 가지고 싶은 거 없어? 아, 나 어지간한 건 최근에 다 사서. 그냥 자기가 아무거나 대충 사줘. 차라리 가지고 싶은 걸 딱 짚어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심해서 골랐는데 필요 없는 걸 사줘서 안 쓰는 것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게 더 나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끝까지 원하는 선물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지간한 게 다 있는 사람한테 아무거나 대충이 얼마나 어려운데. 저번에 자기 가지고 있는 태블릿 고장났다고 하지 않았어? 고쳐서 쓸 거야? 이거 고친다고 고쳐줄 것 같지 않은데. 저는 오랜 눈치로 그 사람이 원하는 선물을 드디어 캐치했습니다. 분명히 일전에 태블릿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고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대충 다시 선물을 고민하는 척 다른 말로 둘러댄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말을 하지 못한 이유를 알고 있었죠. 종류에 따라 가격대가 다양하긴 했지만 예전에 사용하던 모델을 생각하면 2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었으니까요. 그 돈이면 어지간한 컴퓨터도 맞출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여자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선뜻 사달라고 하기는 부담스러울 만했죠. 제가 워낙 신형 전자기기 쪽으로는 관심이 없어서 전화를 끊고 저는 새로 나온 모델이 또 있나 싶어 열심히 검색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게 필요하지도 않고 가지고 싶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언젠가 책에서 봤는데 사람은 소비 욕구가 있어야 생산 욕구도 드는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특이하게도 저는 소비 욕구는 없고 생산 욕구만 있었죠. 저의 유일한 욕구라면 가끔씩 찾아가서 먹는 돈가스 맛집이 전부였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그 외에는 딱히 식탐이 강한 것도 아니었고요. 이런 저를 신기하게 생각한 남자친구는 제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던 친구들과 다르게 저는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으니 그만큼의 간절함도 없었던 거죠. 그게 소비 성향으로 굳어져서 저도 모르게 점차 요즘 대세라는 미니멀 라이프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생일 파티를 겸해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던 그 주 토요일, 저는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미리 준비해둔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신형 태블릿이었죠. 신형 박스를 보자마자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좋아하는 얼굴을 보는 게 저의 보람이었습니다. 이거 너무 비쌌을 텐데 왜 이렇게 비싼 걸 샀어? 그러게 비싸더라. 무슨 손바닥만한 태블릿이 내 작업용 컴퓨터보다 더 비싸?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돈 있다고 이런 걸 샀대. 난 저번 자기 생일에 비싼 것도 못 사줬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눈은 연신 박스를 훑으며 자꾸 입꼬리로 미소가 번지고 있더라고요. 생각도 못했던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저의 소비 패턴을 생각하면 이 금액대의 선물은 확실히 말도 안 되는 것이기는 했으니까요. 그때 마침 핸드폰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요즘 투잡을 뛰고 있었는데 월급이 들어왔거든요. 저는 프리랜서로 전업 번역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어를 좋아했고 또 대학에서도 전공을 했기에 잘했거든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엄마가 벅찼고 이제는 연차도 쌓여서 수입도 생각하는 수준으로 충분히 벌고 있었고요. 하지만 집에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서 아무와도 얘기를 나누지 않은 정적인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었고요. 최근에는 번역 대신 통역 일을 다시 나가볼까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마침 친구한테서 급한 연락이 들어왔어요. 몇 달만이라도 좋으니까 온라인 수업을 좀 해달라고요. 친구는 취미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생각보다 잘 돼서 금방 회원 수도 늘고 선생님들도 몇 명도 고용해서 같이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 우연하게도 퇴사하는 선생님이 두 분이 겹치는 바람에 일정이 꼬이게 생겼다며 제발 저한테 강의만 하나만 맡아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친한 친구이기도 했고 마침 저도 새로운 일을 하면서 기분 전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차였기에 오랜 고민 없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한 지 딱 3주째였지만 월급날은 고정이 되어 있어서 마침 오늘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월급 입금 알람을 보며 잘 됐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나 새로 일 시작한 거 월급 들어왔어. 그걸로 산 거야. 어? 자기 요즘 다른 일해? 본업은 아니고 그냥 투잡 개념으로. 나 저번에 다른 일 해볼까 고민 중이라고 했었잖아. 고민만 하고 그 뒤에 말이 없길래 안 하는 줄 알았지. 설마 내 생일 선물 사느라고 투잡까지 뛴 거야? 그러니까 할부 끝나기 전까진 헤어지면 안 돼? 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비싼 선물을 했다고 남자친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싶은 생각에서였죠. 정확히 한 달 전 제 생일에 남자친구는 이 태블릿이 4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을 지출했었거든요. 선물이라는 게 대부분 금액대를 비슷하게 주고받는 게 맞는 건데 저 혼자 갑자기 이렇게 오버를 했으니 그 부분도 마음에 걸릴 것 같아서였죠. 그런데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냥 비싼 선물을 하지를 말지. 무슨 형편도 어려운데 그렇게까지 무리를 했어. 피곤할 텐데 일까지 더 해가면서. 에? 아니야. 내가 한 얘기는 농담이고 그냥 자기 필요한 거 사주고 싶어서 산 거지. 진짜로 무리해서 산 거 아니야. 심지어 그건 할부도 아니고 일시불로 구매한 거였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아무래도 단단히 오해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빠듯한 형편에 선물은 또 주고 싶은 나머지 투자까지 뛰며 무리하는 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소용없었죠. 그렇다고 남은 통장 잔고를 까서 보여줄 수도 없고 저는 그냥 속으로 웃음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독이 된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그때부터 저의 경제력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았거든요.
고가의 태블릿을 선물하려면 본업만으로는 힘든 수입을 벌고 있는 프리랜서로요. 이게 전부 서로의 연봉을 공개하지도 묻지도 않아서 벌어진 일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 뒤로는 비슷한 일화가 여럿 있었습니다. 오늘 마트 간다고 하지 않았어? 이따가 8시 위에 가야 세일 시간이야. 아니 싸봤자 얼마나 싸다고. 굳이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 간다고? 하루 중에 어느 시간대에 가도 상관없는데 기왕이면 그 시간대에 가는 게 저렴하잖아. 저는 마트가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어갈 때 하는 세일 시간을 주로 이용했어요. 하지만 꼬박꼬박 세일 시간대만 골라서 마트에 가는 절 보며 남자친구는 얼굴을 찌푸리더라고요. 거기다 저는 택시 타는 걸 싫어했는데 돈이 아깝기도 했지만 택시를 타면 멀미가 심했거든요. 이상하게 일반 자가용을 탔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택시만 타면 그 특유의 냄새 때문에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했어도 남자친구는 택시비 비싸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택시 편하기만 하던데 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 아마 그 태블릿 사건 이후로 제가 사실은 돈이 없어서 그런 건데도 다른 핑계를 대며 공상을 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조차 저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요. 이때부터 이상한 조짐을 알아차렸어야 했던 건데 저는 그때까지도 눈치 없이 그저 남자친구가 쓸데없이 예민하게 군다고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 되었죠. 그런데 뭐랄까,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딱 이것이었습니다. 조금 특이하시다.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것이었죠. 다른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와의 대화 도중에 자꾸 핀트가 엇나가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혼자서 중얼중얼 하시기도 했고요.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제일 이상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꾸밀 줄을 모르는 것 같다. 키티한테 대충 듣기는 했는데. 네? 그 가방은 어디 보세서 산 거예요? 아유, 나이 30 넘어서 그런 가방 드는 사람도 잘 없던데.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단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대놓고 꾸밀 줄을 모른다며 지적을 하신 것도 그랬지만 가방을 가지고 뭐라고 하신 것도 그랬죠. 그렇다고 제가 어른을, 그것도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뵙는 자리에서 아무렇게나 입고 갔겠어요? 최대한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갔습니다. 가방은 제가 관심이 없어서 물론 보세가 맞았지만 사실 원피스는 백화점에서 300을 넘게 주고 산 명품 브랜드 제품이었어요. 물론 제 돈으로 구매한 건 아니고 부모님이 옷 좀 사입으라며 사주신 거긴 했지만요. 그런데 가방만 보고 대충 옷도 저렴한 보세겠거니 짐작하신 모양이었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소민이 민망하게.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나는 전반적으로 차림새를 보고 좀 요즘 아가씨들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지. 아닙니다. 제가 화려하게 꾸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평소에는 이것보다 더 수수하게 입는 편이고요. 솔직히 기분은 나빴지만 거기서 뭐라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그냥 예의상 웃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 대사가 압권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아들 취향은 좀 화려한 아가씨들이었거든. 그래서 아가씨를 보고 의외다 싶은 것도 있었어요. 취향이 바뀌었나 싶어서. 더군다나 지연이는 집 앞 산책을 나가도 꾸미는 게 일상인 애였어서. 지연이요? 아, 지연이 몰라요? 내가 말실수한 건가? 우리 아들 전 여친 말이에요.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자친구를 돌아봤어요. 남자친구도 뜻밖의 발언에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엄마, 여기서 지연이 얘기는 갑자기 왜 꺼내고 그래요? 알았다, 알았어.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거지. 하긴 아가씨 같은 스타일도 나쁘지 않아요. 주연이 걔는 다 좋은데 사치가 너무 심해서. 뭐 부잣집 딸내미니까 격에 맞는 차림을 갖춘 거겠지만. 졸지에 저는 여기서 알고 싶지 않은 정보를 너무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전 여친의 이름과 그 여친이 사치가 심한 부잣집 딸내미였다는 사실과 심지어 지금 예비 시어머니가 저와 그 여자를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요. 남자친구가 그만하라고 말리는데도 눈치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그 뒤로도 한동안 저는 그 여자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비 시어머니의 입을 통해서요. 정말 최악이었죠. 한참 만에 그 집을 나서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지연 씨 얘기를 많이 하시네. 지연 씨가 마음에 드셨나 봐. 미안해, 소민아. 아, 나도 우리 엄마가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사과할게. 남자친구는 저를 집에 태워다 주며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혀서 현운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집까지 가는 그 짧은 길에 몇 마디 좀 했더니 그때부터 본인도 저한테 기분 상할 티를 내지 뭐예요? 엄마가 자기 보고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신 말씀 가지고 뭘 그렇게 기분 나빠해? 그냥 듣고 흘리면 될걸. 어머님이 대놓고 비교하시는데 기분 나쁜 게 정상 아니야? 이게 내 잘못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런 자리까지 그런 가방 메고 오는 건 좀 지나치지 않아? 난 오히려 자기가 예의가 없었던 것 같아.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죠. 오히려 본인 어머니 편을 들면서 가방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예비시댁에 갈 때 명품백을 들고 가는 게 예의가 됐는지 황당해서 웃고 있었더니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벌써 집 앞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저를 내려주고 나서 다른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통보를 들은 건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만나서도 아니고 문자로 통보를 하더라고요. 헤어지자고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유는 그렇다 치고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한테 헤어지자는 통보를 문자로 한다고? 어차피 헤어질 건데 얼굴 보고 불편한 소리 하나 문자로 하나 거기서 거기지 뭐. 그래? 그럼 이유는 뭔데? 어제 그 일 있고 나서 나 생각을 많이 해봤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소비 패턴이 안 맞는 것 같아. 경제적 상황도 그렇고. 경제적 상황이라고? 솔직히 결혼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해야 잘 산다잖아? 그런데 자기 형편은 좀 결혼하고 나서 임신이라도 하고 나면 내가 독박으로 와이프랑 애랑 먹여 살려야 할 것 같아.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앞으로 처가에서 도움받을 처지도 아닌 것 같고 자기 아버지도 이제 퇴직하면 수입도 빠듯하실 텐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집이 못 사는 것 같아서 헤어지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대충 이리저리 떠보고 본인이 짐작해서 결론까지 낸 거였죠. 황당해서 제가 대답이 없자 그 인간은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우리 엄마도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하시더라. 엄마가 거지 같은 처가 만나면 고생한다고 잘 사는 집 여자 만나래. 미안한데 우리 그만 만나자. 부부는 고난을 겪어봐야 진면목을 알게 된다던데. 저는 부부가 되기도 전에 이 인간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배려들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오로지 돈이라는 기준으로 저울질당한 결과였죠. 사랑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고 믿었고 상대도 나와 같은 마음일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던 게 저의 문제였어요. 파혼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끝내기에는 지난 2년이 너무나도 아까웠거든요. 최소한 제가 했던 배려를 내던지고 통쾌한 복수라도 하지 않은 한은 이 분이 풀리지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빌딩 현관에서 카드키를 찍고 출입해야 했지만 당연히 저는 출입에 문제가 없었죠. 1층 로비에서 미리 사장실에 연락을 했었거든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에 있는 층에 내렸고 안으로 들어가자 그 인간의 자리를 찾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열린 파티션 구조라서 앉은 키가 조금 크기만 해도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보였거든요. 하물며 서 있는 저에게는 당연했고요. 부서만 알고 있으면 찾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었죠. 저는 마침 복사를 하러 가는 길인지 서류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난 그 인간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소민아, 네가 왜 여길... 저를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란 그놈은 곧 정신을 차렸는지 제 손을 잡아 끌고 미친 듯이 사무실 밖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힘에 못 이겨서 일단 다시 사무실 밖으로 따라 나섰고요. 몇몇 지나가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따라붙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인간은 목을 움츠리면서도 저한테 목소리를 낮춰 따지듯 묻더라고요. 너 진짜 왜 이래? 미쳤어? 여기 내 직장이야. 회사까지 찾아오면 어쩌자는 거야? 뭐래? 나도 여기 볼 일 있어서 온 거거든? 네가 여기서 볼 일이 뭐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 너 보러 온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돼? 소민아, 제발. 우리 이성적으로 얘기하자. 나중에 내가 전화할 테니까 제발 나가. 헤어지자고 해서 충격받은 건 알겠는데 너 이 정도로 경우 없는 애였어? 남의 직장까지 찾아와서 뭐하는 짓이야? 그 인간은 제가 뜻대로 물러날 기미가 없자 아주 발까지 구르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안 나가면 저를 강제로라도 쫓아낼 기세였어요. 기겁한 얼굴이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에게 붙잡힌 손목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경우 없게 무슨 짓이야?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면 경찰 부를 줄 알아? 뭐라고? 경찰? 야, 이소민! 그리고 저는 그 길로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그 인간도 기겁을 하며 다시 따라 들어왔죠. 알았으니까 제발 나가자며 목소리를 죽여서 얘기하는 것도 뿌리친 채 성큼성큼 빠른 보폭으로 복도 끝을 향해서 걸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설마설마 하는 얼굴로 이제 저를 말리지도 못한 채 뒤에서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큰 소리를 내면 모두가 쳐다볼 테고 그럼 더 돌이킬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었겠죠. 그리고 저는 사장실의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저 왔어요, 아버지. 그래, 우리 딸 왔어? 아까 1층이라고 연락받았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 저희 아버지가 목소리가 좀 심하게 크신 편이거든요. 사장실 문 앞까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일부러 문을 살짝 열어두었다가 조금 늦게 닫았습니다. 앞에 서 있는 그 인간에게 우리의 대화가 충분히 들리도록요. 별일 아니에요. 앞에서 좀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귀찮게라니? 무슨 말이야? 누가? 아버지한테는 지나가다 들렸다고 말씀을 드린 거라 길게 있을 자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대략 10분쯤의 대화를 나눈 끝에 웃으며 다시 사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배웅해 주신다고 문 앞까지 같이 나오셨고요. 저는 거기서 턱이 다 빠진 채로 망부석처럼 서 있는 그놈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지나쳤죠. 그 뒤로는 정말 제 예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않더라고요. 그 인간은 그날 퇴근하자마자 당장 제 자취방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경악한 얼굴을 숨기지도 못한 채로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온갖 상상을 다 했는지 그것도 아니면 계산을 다 끝낸 건지 다시 만나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던 건 아니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숨길 수가 있어? 왜 말을 안 했어? 너 언제부터 알았던 거야? 결혼하면 어차피 알게 될 거라 말 안 했지. 너 일하는데 우리 아버지 신경 쓰여서 부담스러울까 봐.
그런데 헤어진 마당에 그게 궁금해서 여기까지 왔어? 아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그 난리를 치고 헤어지자고 한 판국에 아무리 철면피라도 바로 만나자고 하기는 조금 민망했겠죠. 얼굴을 매만지며 조금 말을 머뭇거리던 그놈은 곧 태도를 싹 바꾼 채로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줄도 몰랐잖아. 소민이 네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많이 배려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말을 해야 알지.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그럼 가봐. 그 인간은 제 냉정한 태도에 당황하며 금방이라도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는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소민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아무래도 나 너 없이는 안 되겠더라. 네가 그동안 얼마나 나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줬는지도 알게 됐고. 왜? 집안이 안 맞아서 못 만나겠다며. 경제적 상황은 몰랐다 치고 소비 패턴도 안 맞아서 안 되겠다며. 그건 내가 철이 없어서 한 소리야. 생각해보니까 사치하는 것보다 너처럼 아끼는 게 100배 낫지. 얼마나 현명해. 나, 나도 앞으로 소민이 너처럼 좀 아껴보려고. 우리 서로 부족한 부분 메워주고 단점은 이해하면서 만나기로 했었잖아. 앞으로도 내가 많이 노력할게. 응? 노력은 가상할 지경이었지만 제 마음이 바뀌는 일은 없었죠. 집안이 못 산다 싶을 때는 내가 하는 게 궁상이고 집안이 잘 산다 싶으니 내가 현명하다고? 네가 생각해도 개소리지? 소민아.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더라.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잘 생각하라고. 집안 형편은 비슷하지 않아도 되는데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의 크기는 비슷해야 한다고. 그게 저희의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다시 그 인간을 볼 일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만남을 지속하는 동안 특히 후반부에는 중간에 이상한 신호를 많이 감지했었죠. 그런데도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져 애써 그 신호를 무시하고 싶었던 게 아닌지 저는 제 자신의 태도 역시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당분간은 긴 여행을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머리도 식히고 제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으려고요. 감사합니다.